자, 오늘은 2023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에 예술 지문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 예술 지문, 이 회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선생님이 간략하게 짚어줄 게 있어요. 그림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회화의 특징과 그 다음 현대 회화의 특징이 대비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회화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카메라라는 기술이 등장하기 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대상을 똑같이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게 회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 자체가 똑같이 그려내는 걸 의미하는 거하고 같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등장하냐? 카메라가 등장해요. 근데 카메라라는 것은 똑같이 지금 그냥 아예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입장에서 같이 그리는 거, 똑같이 그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등장 이후에 현대 회화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거죠.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뭐 하는 거냐? 생각하는 거, 화가가 상상하는 거, 그리고 화가의 내면.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냐?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것을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현대회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밑에 깔고 이제 가단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단락 첫 번째 문단은 우리 친구들 다 읽어봤죠? 가단락 첫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세계가 인식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식 주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체적인 지각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상 언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지각과 그 다음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인식이 돼요. 그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 다음 문단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신체적인 지각이나 일상 언어라는 것은 뭐 돼 있는 게 아니냐? 고정돼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고정되지 않는다는 걸 뭐라고 해요? 가변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신체적인 지각과 일상 언어라는 것도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통해서 바라보는 인식도 뭐 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가변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이 신체적인 지각은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인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는 달라지겠구나. 인식이라는 것은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인식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인식 주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어떨 수 있습니까?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세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3문단에 뭐라고 나와요? 인식 주체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계라는 게 저 전체 세계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조건은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식 틀이라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3문단 마지막 문장에 무슨 내용으로 넘어가냐? 회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화, 예술이라는 것도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가단락 4문단으로 갑니다. 우리 4문단에 지금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의식 수준이 성장하게 되죠.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현상 너머에 있는 뭐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단어 꼭 형광펜 해둬야 됩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냐? 형이하학적이라는 것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느낌이 잘 안 오죠? 우리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형이하학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대상이고요.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감각적인 대상,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형이하학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벌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형이하학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너머의 것, 그게 바로 뭐냐?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이지도 않죠? 우리가 뭐 할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직접 감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신이라는 존재. 알겠죠? 그죠? 뭔가 세계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근원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정신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 현대 회화의 특징을 이 사문단에서는 뭐하고 비교를 하는 거냐? 과학이랑 비교를 하죠. 자, 우리 잘 봐요. 비문학에서 중요한 내용 전개 방식이 바로 뭡니까? 대조죠. 그죠? 그래서 읽으면서 과학과 현대회화하고 어떻게 대조,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핵심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과학부터 설명하네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떠냐? 일의적이래요. 일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의미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의적이고요. 한 존재만 수직으로 파헤쳐요. 그래서 수직적인 거고,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심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만 어때요? 깊이 있게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죠. 됐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러나 앞에서 끊어볼까요? 역접의 접속어. 현대회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리적이지 않죠. 이것은 여러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수직적이지 않아요. 앞에 거하고 대조되고 있는 거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면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체파라든가 표현주의 회화 같은 것을 보면은 뭔가 하나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뭐하고 뭐가 섞여 있냐? 일상의 현실 세계랑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무슨 세계, 가능 세계가 서로 뭐 돼 있느냐? 혼재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됐죠? 그러면서 현대회화가 전통회화하고 비교도 되는 거죠. 우리 전통회화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 재현이었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거, 재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현대회화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거기에 그 말 나오죠? 변형이라든가 과장이라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변형과 과장을 통해서 실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해 나가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어떤 거구나.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추상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갈 게 있을 것 같아요. 잘 봐요. 자, 지금 전통회화와 현대회화가 서로 뭐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는 거죠. 전통회화라는 건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려요. 재현이자 모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현대회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변형하고 과장을 통해서 실제하고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추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추상성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로 이해하면 편하냐?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피카소라는 화가 알잖아요. 우리 피카소의 지금 그림 뭐라고 합니까? 그 장르를 추상화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추상화 어때요? 있는 그대로 안 그리는 거죠. 변형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추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 뭔가를 뽑아내다. 앱스트랙트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카소의 추상화에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알려주면 이모티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웃는 표정 똑같이 안 그리잖아요. 추상이라는 건 이거예요. 특징적인 요소들을 뽑아서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변형이랑 과장이라는 게 생기죠. 됐죠? 이렇게 추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독해는요,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재현하는 거와 반대되는 의미로 나오는 게 바로 뭐구나? 변형하고 과장이구나. 그죠? 그리고 그 변형하고 과장을 하는 게 바로 뭐구나? 현대회화의 추상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이제 다음 문단이죠. 자, 이렇게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실제 재현은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내면을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면이라는 것도 어떤 세계예요?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돼요. 그러나 하고 역접, 항상 우리 역접의 접속어 앞에서는 끊어줘야 됩니다. 현대회화의 추상성에 대해서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거라고 이분법이라는 건 둘로 양쪽으로 양갈래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 그럼 이 말이네요. 내면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토대로 합니까? 현실, 경험이라는 걸 토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회화의 추상성을요. 무엇은 제끼고 현실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제끼고 그냥 내면, 상상만 표현한 거라고 오해해선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어차피 현실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회화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하고의 만남은 결국은 현실 세계에 더 가깝게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면을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상상한 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현대회화의 추상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을 뭘 떠올리면 되냐면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그림 중에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 바로 어때요? 추상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림에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똑같이 재현 안 했죠. 추상화됐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막 주변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막 선들이 막 화가가 묘사한 선이 막 흔들리고 있고 색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변형되고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화가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상상한 내면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화가의 내면이 표현된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현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현대인의 실존적인 불안과 고독, 소외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면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은 아예 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가가 표현한 추상화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달락으로 가볼 거예요. 자, 이제 나달락은 한번 보니까 우리 회화라는 것은 어떠냐? 캔버스 위에 물감이라든가 아니면 색채 이런 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가시적이기도 하지만 화가의 내면이 드러나죠. 그래서 비가시적이기도 하다. 그러면 나달락의 맨 처음에 회화의 성격 나오죠. 가시성을 띠면서 동시에 어때요? 비가시적이기도 하다는 거.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비가시는 뭐겠어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네요.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이미지, 색채 이런 것들 보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현대인의 실존적인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현대인의 실존적인 불안이 바로 뭐예요? 비가시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이 문단입니다. 자, 그럼 전통회화는 여기도 또 나옵니다. 뭐하고 뭐의 대조가 나오냐? 전통회화와 현대회화의 대조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전통회화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 앞에서 끊어줘요. 현대회화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아까 말했던 거죠? 뭘 통해서? 가시적인 속성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색채, 형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화가의 내면, 그죠? 화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결국 현대회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런 객관적인 실제가 주관화가 돼요. 그래서 뭔가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죠. 그죠? 이 모든 게 앞에 무슨 말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변형이라든가
과장의 방식을 거치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안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내면이라든가 생각 같은 걸 표현을 해내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문단 맨 뒤에를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현실이 추상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변형하고 과장하는 것을 다른 말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추상화된다는 말하고 유사한 의미로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너무 멀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대요. 됐죠?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앞에 지금 이 문단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달락 3문단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라는 게 그럼 이렇게 변형하고 과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추상화가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예술과 현실의 분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냐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회화뿐 아니라 어디에도 나타나냐? 음악에도 나타나요. 그럼 얘가 회화에도 나타나지만 음악에도 나타나는구나. 그럼 음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 뭔가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에서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고, 그러면 우리 음악에서도 예술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의 소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음악에서 사용하는 예술의 소리라는 것은 어떤 소리냐? 뭔가 균질적이죠. 그리고 되게 세련되죠. 그리고 인위적인 배열을 따르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이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배열을 따르고, 그러면서 음악도 어떻게 됐냐? 현실하고 분리를 시킴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문단입니다. 내용이 전환되고 있죠? 이런 흐름에 대항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대요. 자, 그럼 잘 봐요. 글은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까지가 지금 바로 뭘 얘기했던 거냐? 예술과 현실이 분리되는 경향을 말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여기에 대항한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술을 다시 어디로 끌어들이겠습니까?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건 이거 같아요. 예술을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경향이 나오겠죠. 됐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루솔로라는 사람이죠. 우리 핵심을 잡으면 독해가 빨라집니다. 루솔로 어떻게 써요? 예술을 현실로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로 뭘 만들어요? 음악을 만들어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누구 나옵니까? 바솔 바레즈라는 사람 나오죠? 그럼 이 사람도요, 똑같습니다. 일상을 뭐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술적인 걸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앞에서는 어땠어요? 일상적인 소리와 음악에서 표현되는 소리가 분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써요? 일상에서 쓰는 소리를 갖고 음악을 만들었다. 이 내용이겠죠. 그죠? 흐름을 타면요, 독해가 쉬워지고 빨라져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또한 앞에서 끊고요. 누구 나와요? 셰페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 소리, 기계 소리 다 무슨 소리입니까? 일상의 소리죠. 그것을 뭐로? 예술, 음악으로 표현한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누가 나옵니까? 베메라는 사람 나오죠. 이 베메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술의 영역을 일상으로 확장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확장된 미학.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확장된 미학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뱀에는 예술의 밀접 경험이 일상에서 분리돼서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며, 그럼 다 예측한 대로죠. 기존 미학이라는 것은 예술과 현실이 분리됐던 거.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예술을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 됐죠? 그럼 이렇게 읽으면 독해가 빨라지죠. 자, 독해는요, 앞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앞을 제대로 읽다 보면 뒤에 읽으면서 내용이 이렇게 차자자작 예측이 되고 하니까 뒤에 내용이 빨라져요. 그죠? 그래서 앞에 거를 잘 읽으면서 계속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것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죠? 독해는 훈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물었죠? 이재훈 쌤이 다 설명했으니까 내용 어렵지 않죠?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죠. 세계에 대한, 가달락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회화 예술을 이해를
했고요. 나달락은 예술과 현실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인식. 그렇죠. 상반되죠. 앞에서는 분리, 뒤에서는 예술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항. 가달락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명과 관련해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게 너무 쉬워요. 사실 출제진들이 문제를 낼 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여기 아까 뭐가 나왔어요? 과학이랑 그 다음에 회화랑 대비되는 거 있었죠? 그러면 과학의 속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화 속성이 예를 들어 CD 있어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만들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과학의 속성하고 어때요? 회화의 속성하고 바꿔버리는 거. 그죠? 그래서 21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과학의 답이 출구고요. 관련 없는 여러 존재면들로 구성 X죠. 우리 여러 존재면이 나타나는 것은 어땠습니까? 현대회화죠. 과학은 어떻습니까?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생물학이면 그 분야의 수직으로 파고들어 내려가죠. 됐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항입니다. 가달락과 나달락을 바탕으로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하래요. 기억이 무슨 회화예요? 전통회화고요. 니은이 바로 뭐냐? 현대회화입니다. 우리 전통회화하고 현대회화하고 차이점은 아까 다 했었잖아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현대회화 특징이 어떻습니까? 변형하고 과장을 하는 거죠. 그 변형하고 과장이 어떤 거예요? 추상화되는 경향이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뭘 표현합니까? 현실 세계의 다양한 면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뭉크의 절규 같은 거 떠올리면 됩니다. 5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항입니다. 가나와 관련 지어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기 한번 보니까 우리 클림트의 대표적인 그림 있어요. 키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 클림트의 키스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연구진은 이 회화 속 남녀의 의상에 한 사람의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순차적인 세포 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으로 변형이 돼서 우리 요 단어가 보여야 돼요. 과장이라는 단어, 변형이라는 단어. 아, 그럼 얘도 뭐 됐다는 소리구나. 추상화되어서 표현됐다는 소리구나. 됐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클림트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삶과 죽음, 밑줄거요. 삶,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럼 거기다 밑줄 긋고 뭐라고 쓸 거예요? 비가시적 요소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우리 현대회화의 추상화 경향이 뭐였어요? 이렇게 과장하고 변형을 바탕으로 해서 화가가 생각하는 거, 화가의 내면, 화가의 상상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보기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앞에 걸 바탕으로요.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죠? 자, 그럼 일단 1번 가. 그러면 자, 현실 세계의 답이 출구고요. 자, 선생님이 다 안 읽어요. 클림트의 회화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밑줄 1의적. 맞죠? 그림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 존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1의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입니다. 세포 분열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뭡니까? 주체가 지닌 조건이 달라진 거죠. 우리 앞에서 가달락에 그 말 나오잖아요. 신체의 지각 조건의 차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달라지면 당연히 어때요? 세상이 새롭게 보일 수 있겠죠. 인식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자, 그럼 각 클림트 회화에서 세포 분열 과정이 현실하고 다르게 뭐 됐습니까? 변형됐죠.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추상성. 그대로 나왔죠. 3번도 적절하고요. 정답은 4번이죠. 클림트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면에선 가시적이지만까지 맞아요. 근데 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 X죠. 여기에서 비가시적인 요소는 보기에 맨 마지막 뭐였습니까? 클림트가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자기의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비가시적인 요소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5번 나달락 이거죠.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관심 이게 비가시적인 거고 관념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선생님 어떻게 보기 읽는지 봤죠? 보기만 따로 읽는 게 아니라 앞에 걸 생각하면서 보기를 읽어라.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가와 관련해서 나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잘 봐요. 이걸 어떻게 읽는 거냐면 너무 부분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나달락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웠지만
흐름이 두 가지예요. 예술하고 현실이 분리되는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 맞서서 뭐가 있었습니까? 예술을 현실 속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죠. 그죠? 그러면 예술을 현실 속으로 갖고 오려고 했던 시도였던 사람들이랑 얘네랑 서로 대조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 특징 갖고 서로 바꿔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냐? 2번이죠. 2번에 루솔로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 루솔로 어디로 가요? 루솔로 일로 와죠. 그죠?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술을 현실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음악을 표현을 할 때에도 일상에서 사용하고 일상적인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음악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2번 선택지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인위적 배열에다 밑줄 그어야죠. 우리 음의 인위적인 배열이라는 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술과 현실이 분리되는 거. 음악적인 소리랑 그다음 예술 그 현실적인 소리랑 분리되는 거였었지. 것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솔로는 이쪽입니다. 근데 얘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인위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읽으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다음 그다음 문제입니다. 자, 바꿔쓰기에 적절한 단어. 요거는 4번이 정답. 어렵지 않으니까 어휘는 패스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예술 지문 잘 읽어보았는데 중요한 포인트 어떻다? 전통회화랑 현대회화랑 대조 그리고 추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됐죠?